저는 올해 60, 이름은 박영희입니다. 손등에 주름을 볼 때마다 세월이 참 많이 흘렀다는 걸 실감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엔 아직도 26살 젊은 아낙네가 살고 있어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분명 다른 길을 걸었을 겁니다. 남편을 처음 본 건 동네 구멍가게 앞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웃음이 시원스러운 사람이었지요. 당시만 해도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이었어요. 중매로 만나 석 달 만에 결혼했고 저는 이 사람이 평생 제 곁을 지켜줄 거라 믿었습니다. 결혼 첫 해는 행복했어요. 좁은 단칸방이었지만 둘이 마주 앉아 밥 먹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제 손을 잡고 오늘 힘들었지? 하고 물어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 건 아들 준호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였습니다. 공장이 부도가 났어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남편은 무너졌습니다. 그날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저도 이해했습니다. 힘든 시기니까 하고요. 저 역시 갓난아이를 안고 막막한 밤을 울며 지새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일자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낮부터 술을 마셨어요. 밤늦게 비틀거리며 돌아와서는 거친 술 냄새를 풍기며 쓰러져 잤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젖먹이를 안고 눈물을 삼켰어요. 오늘만 하자. 남편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술을 끊겠다던 약속도, 일을 찾겠다던 다짐도 전부 오늘만으로 미뤄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갓난아이를 업고 일용직 일을 다녀야 했던 제게 남편의 변명은 너무 무거운 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도박까지 시작했습니다. 화투로 돈 좀 땄어. 이거면 우리 한동안 먹고 살 수 있어. 처음엔 정말 돈을 벌어왔어요. 몇만 원, 때로는 10만 원씩. 저는 순진하게도 그게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이기는 날보다 지는 날이 점점 많아졌고 남편은 점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집에 있던 돈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장롱 속에 숨겨둔 비상금, 쌀통 밑에 넣어둔 푼돈까지. 제가 모르는 사이 남편은 전부 가져갔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 분유값으로 모아둔 돈까지 손을 댔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아이가 먹을 분유는 어떡하라고. 남편은 취한 얼굴로 제 앞에 섰습니다. 눈은 풀려 있었고 입에선 독한 술 냄새가 났어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이번에 딴 돈으로 다 갚을게. 오늘만 더 기다려줘. 또 그 말이었습니다. 오늘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 약속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갓난아이를 안고 갈 곳도 없었고 친정은 가난해서 돌아갈 수도 없었으니까요. 밤이면 준호가 울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기저귀가 축축해서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를 안고 저도 함께 울었어요. 남편은 옆방에서 술에 취해 코를 골았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결혼인가? 이게 가정인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병수 시집 맞죠? 돈 받으러 왔습니다. 낯선 남자들이었어요. 얼굴도 험악하고 말투도 거칠었습니다. 남편이 빌린 돈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집에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문틈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내일까지 30만 원 가져오세요. 안 그러면 가만 안 둬요. 문이 닫힌 뒤에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고 아이는 제 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남자와의 삶은 끝없는 나락이라는 걸. 하지만 떠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이혼한 여자에게 냉혹했고 아이를 안고 홀로 살아갈 자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았습니다.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도 도박으로 빚을 지어와도 저는 그저 아이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준호야, 너만큼은 제발 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젖을 먹이며 아이에게 속삭였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는 정말 간절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다르게 자라길, 아버지의 모습을 닮지 않기를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 모든 걸 보고 자랐어요. 술 취한 아버지, 우는 어머니, 쪼들리는 살림. 어린 준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얼마나 어두웠을까요? 그 시절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이는 이미 상처받고 있었던 겁니다. 26에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는지 모릅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젊은 날의 상처는 흉터가 되었고 그 흉터는 아들에게도 새겨졌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 모든 불행의 시작은 바로 그 시절이었어요. 술과 도박에 빠진 남편, 그리고 그 옆에서 무력하게 울기만 했던 제 모습이 오늘의 비극을 만든 겁니다. 예순이 된 지금도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떠났더라면 달라졌을까? 하지만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쯤은 압니다. 이미 강물은 흘러갔고 저는 그 강물 위에 떠있는 나뭇잎처럼 떠내려왔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젊은 날의 상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밤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를 안고 울던 그 시절, 문 앞에서 떨며 서 있던 그 순간, 남편의 오늘만이라는 말을 들으며 눈물을 삼키던 그 밤들을,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지금의 아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그 시절에 제 선택이 옳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을 키우면서 저는 늘 걱정했어요. 제발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라.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아이가 잠든 얼굴을 보면서 밥을 먹이면서 학교에 보내면서도 저는 매일같이 속으로 빌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다르게 자라길,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길. 아들은 조용한 아이였어요. 다른 집 아이들처럼 떼를 쓰거나 말썽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너무 조용히 자랐어요. 어린이집 선생님은 참 착한 아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이의 조용함 속에 뭔가 다른 게 숨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어요. 아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문을 닫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친구들과 놀러 가지도 않았고 밖에서 뛰어놀지도 않았어요. 그냥 방 안에서 조용히 책을 보거나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준호야, 밖에 나가서 놀지 그래? 제가 물으면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집이 좋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이가 집 밖보다 집안을 좋아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아이들은 원래 밖에서 뛰어놀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아들은 달랐습니다.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어요. 그 시절 남편은 여전히 술을 마셨습니다. 밤마다 취해서 돌아왔고 집안은 술 냄새와 고함 소리로 가득했어요. 아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 아이는 방문을 꼭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작은 몸을 웅크리고 떨고 있는 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저래요? 어느 날 아들이 물었어요. 그때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빠가 힘들어서 라고 말하기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고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기엔 아이에게 너무 잔인했으니까요. 엄마도 잘 모르겠다. 그냥 아빠는 아픈 사람이야.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마치 그 사람이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아들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말수가 더 줄어들었고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제게 학교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했는데 이젠 그것마저 사라졌어요. 학교 어땠어? 하고 물으면 그냥요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성적은 중간쯤이었어요. 특별히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했지만 저는 성적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가 바르게만 자라줬으면 그것만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도박을 했고 빚을 졌고 술을 마셨습니다. 집에 돈이 떨어지면 고함을 쳤고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졌어요. 아들은 그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침묵 속에서 냉담한 눈빛으로 어느 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또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발로 차며 들어오더니 거실에서 고함을 질렀어요. 돈이 어디 있어? 내 돈 어디 갔어? 저는 부엌에서 떨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의 방문이 열렸어요. 중학교 2학년이던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빠, 시끄러워요. 남편은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술에 취한 눈으로 아들을 노려봤어요. 뭐, 이 새끼가 지금 시끄럽다고요.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남의 일을 말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아들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남편은 욕을 퍼부으며 아들의 방으로 쳐들어갔지만 아들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 뒷모습이 제게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제가 아는 아들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아들은 더욱 변했습니다.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반항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아버지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두려웠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미워하는 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차가움은 미움과는 달랐어요. 그건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증오도 아니고 실망도 아니었어요. 그냥 포기, 사람을 포기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아들은 조용했어요. 친구도 별로 없었고 학교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뭘 하는지 물어봐도 그냥 게임이요 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게 걱정됐지만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방황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조용히, 너무 조용히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졸업할 무렵 아들은 말했어요. 엄마, 난 대학 안 갈래요. 돈도 없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적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디라도 갈 수 있었거든요. 아니야, 엄마가 어떻게든 할게. 장학금도 알아보고. 됐어요. 그냥 일할래요. 아들의 말은 단호했어요. 저는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이미 결정된 것을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했어요.
처음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아와 제게 생활비를 주었어요. 엄마, 이거 쓰세요. 돈을 건네는 아들의 손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20살의 손이 벌써 노동자의 손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일찍 고생을 해야 하나? 아버지가 제대로 된 사람이었다면 이 아이는 대학에 가서 친구들과 웃으며 다닐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아들이 이미 아버지의 그늘 속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걸. 겉으로는 성실해 보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이미 상처와 분노가 쌓이고 있었다는 걸. 그 상처가 곧 터질 거라는 걸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23살이 되던 해였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공장에 다녔고 매달 월급을 받아왔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도 보일 만큼 확실하게. 아들은 밤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야근이에요. 회식 있어요. 친구들 만나고 올게요. 핑계는 많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젊은 애가 친구도 만나고 그래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동안 친구도 없이 혼자만 있던 아이가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아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예전의 차가움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뭔가에 홀린 것 같은, 집착하는 것 같은 그런 눈빛. 남편이 도박에 빠졌을 때 보였던 그 눈빛과 비슷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아들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저는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야식이라도 챙겨주려고요. 그런데 아들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들뜬 것 같으면서도 초조해 보였습니다. 오늘 늦었네. 배고프지? 라면 끓여줄까? 괜찮아요. 아들은 제 눈을 피했어요. 그리고 황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낯설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알게 됐어요. 아들의 방을 청소하다가 서랍 속에서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주식 종목이 적혀 있었어요. 옆에는 금액과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온종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들이 제 얼굴을 보고 물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 주식하니? 아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금요. 돈 좀 벌어보려고. 얼마나 하는데? 별로 안 해요. 그냥 용돈 벌 정도로만.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그 눈빛, 그 말투, 전부 남편이 도박을 시작했을 때와 똑같았거든요. 아들아, 그거 위험한 거야. 엄마가 뭘 알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엄마는 몰라요. 아들이 제 말을 잘랐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아빠처럼 도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투자해요. 요즘 다들 해요. 하지만 됐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해요.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닫힌 문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미 시작된 것 같았어요. 남편과 똑같은 길을. 그날 이후로 상황은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아들은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계속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주가를 보는 거였어요. 올라가면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떨어지면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어느 날 아들이 물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월급은? 다 썼어요. 좋은 기회가 있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 무슨 기회? 주식이요. 이번에 딱 한 번만 더 하면 돈 벌 수 있어요. 진짜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이번만, 딱 한 번만.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돈 없어. 그리고 그런 거 하지 마. 제발.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엄마도 날 못 믿는 거예요? 아빠처럼 도박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게 그거야. 똑같아.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참았던 게 터져 나왔어요. 내 아버지도 처음엔 그렇게 말했어. 이번만, 딱 한 번만. 그러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됐잖아.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아빠랑 달라요. 그 말을 남기고 아들은 나가버렸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가상화폐까지 시작한 겁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고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카드론까지 받았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너 미쳤니? 빚을 지다니. 괜찮아요. 이번 달에 다 갚을 수 있어요. 무슨 돈으로? 코인으로 벌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요. 아들의 눈은 이미 정상이 아니었어요. 충혈되어 있었고 초점이 흔들렸습니다. 밤새 핸드폰만 들여다본 것 같았어요. 남편이 도박장에서 밤을 새우고 돌아왔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피는 속일 수 없다는 걸.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기도해도 결국 아들은 아버지의 피를 받았다는 걸. 돈에 집착하고 한탕을 꿈꾸고 위험한 도박에 빠지는 그 성향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는 걸. 엄마, 이번에만 돈 좀 빌려줘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24살 청년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이요. 진짜 이번만이에요. 손실 봐서 메꿔야 해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그 간절한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았어요. 30년 전 남편이 제 앞에서 했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같은 눈빛, 같은 말투, 같은 절박함. 아들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 지금 내 아버지랑 똑같아. 그거 알아?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아빠랑 달라요. 아니야. 똑같아. 완전히 똑같아.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서럽고 억울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 이렇게 되다니. 너 아버지도 처음엔 착했어. 성실했고. 근데 한번 시작하니까 끝이 없었어. 너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주먹을 불끈 쥐고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결국 저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어요. 아들은 화가 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밤마다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아들이 돌아왔어요.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은 푹 꺼져 있었어요. 옷에선 술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아들이 제 앞에서 주저앉았어요. 다 잃었어요. 전부 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구나. 제가 그렇게 막으려 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얼마나? 1,000만 원 넘어요. 친구한테 빌린 돈, 카드론, 다 합쳐서. 저는 숨이 막혔어요. 1,000만 원. 24살 청년이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떡하니? 모르겠어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들은 울었어요. 남자아이가 어머니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함께 울었어요. 이 아이가 뭘 잘못했나? 아버지를 잘못 만난 게 죄인가?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게 죄인가?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남편처럼 아들도 이제 끝없는 구렁텅이로 빠져들 거라는 걸. 피는 정말 속일 수 없는 것인지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돈. 공장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아들은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일을 나갔지만 이자만 겨우 갚는 수준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들은 매일 그 말만 했어요.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빚은 그대로 있었고 독촉 전화는 계속 왔어요. 처음엔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번 달엔 꼭 갚는다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아들의 핸드폰으로 계속 전화가 왔어요. 아들은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하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애원하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사채업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여기 김준호 씨 댁 맞나요? 누구신데요? 아들분한테 빌려준 돈 받으러 왔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사채? 아들이 사채까지 손을 댄 겁니다. 지금 집에 없는데요. 그럼 어머니가 대신 갚으시죠.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말한 것보다 빚이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 빌렸길래 200만 원 빌려갔는데 이자 붙어서 지금 300만 원이에요. 다음 주까지 안 갚으면 더 불어납니다. 남자는 차갑게 말했어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돈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럼 만들어야죠. 집도 있고 하니까. 남자가 집 안을 둘러봤어요. 저는 몸을 떨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어요. 다음 주까지 연락 없으면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좋게 안 끝나요. 남자들이 돌아간 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30년 전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남편이 빚을 지고 사채업자들이 찾아오고 저는 문 앞에서 떨고 있던 그때와 또 시작이구나. 그날 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저는 물었어요. 사채까지 썼니?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결돼? 300만 원을 어디서 구하니? 제가 갚을게요. 제가 이래서 내가 한 달에 얼마 버는데 이자만 해도 감당 못할 텐데.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화가 나고 무섭고 억울했습니다. 넌 정말 내 아버지랑 똑같아.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어쩌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내가 뭘 배웠겠어요?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껏 참고 있던 게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는 술 처먹고 도박하고 엄마는 울기만 하고 그게 내가 본 가정이었어요. 그런 집에서 자란 내가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들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도 너 제대로 키우고 싶었어. 하지만 못했잖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어요. 엄마가 아무리 애써도 결국 이 집은 이런 집이에요. 망가진 집.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망가진 집.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이미 오래전에 망가져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일주일 뒤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더 험악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고 협박을 했어요. 다음엔 가만 안 둬요. 아들 직장으로 찾아갈 수도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몰래 모아둔 돈이었어요. 100만 원. 평생 모은 비상금이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남자는 돈을 받아 세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100만 원? 이것도 이자도 안 돼요. 나머지는 언제 줄 건데요? 모을 테니까요. 제발. 다음 달까지 나머지 200만 원. 안 그러면 정말 가만 안 둬요. 남자들이 돌아간 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200만 원. 어디서 구하죠? 저는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아가는데 아들도 빚 때문에 허덕이는데 그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술 냄새를 풍기며 거실로 들어왔어요. 무슨 일 있어? 남편이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기력도 없었어요.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인 사람을. 아들이 빚을 졌어요. 사채까지.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당신 닮아서 그래요. 아들이 당신 똑같이 살고 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 잘못이야. 알고 있어요. 다 당신 잘못이에요. 그날 밤 우리 집엔 침묵만 흘렀어요. 남편은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고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 집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남편의 술과 도박, 아들의 빚과 절망,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무력함. 세 사람이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갇혀 있는 불행한 사람들일 뿐이었어요. 며칠 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이 또 도박을 시작한 겁니다. 빚을 갚으려고 불법 도박장에 간 거였어요. 친구가 돈 벌 수 있다고 꼬드겼다고 했습니다. 한 번에 갚을 수 있어요. 거기선 큰 돈이 오가거든요. 아들의 눈은 또다시 충혈되어 있었어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도박에 미쳤을 때와 똑같은 눈이었어요. 미쳤니?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 알아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 꼴 보고도 그러니. 어차피 저도 아버지 같은 인간이잖아요.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끝이었어요. 정말 끝이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집 문 앞에는 계속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사채업자, 친구들, 심지어 도박장 사람들까지. 저는 매일 문 앞에서 떨며 협박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들 어디 갔어요? 돈 갚으라고 해요. 다음엔 정말 가만 안 둬요. 집 팔아서라도 갚아야 할 거예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이 잘못된 걸까? 하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술과 도박으로 이 집을 무너뜨렸고 아들은 그 무너진 집에서 자라 똑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무력하게, 절망스럽게. 가정은 두 남자의 탐욕으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져 갔습니다. 아들은 밤마다 나가기 시작했어요. 도박장에 간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막으려 하면 아들은 더 거칠게 반항했고 결국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매번 무너졌습니다. 제발, 제발 그러지 마.
혼자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점점 말이 아니었어요.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은 푹 꺼졌으며 피부는 창백했습니다. 밤을 새우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옷에선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뒤섞여 났습니다. 어젯밤에 어디 갔었니? 친구네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박장에서 밤을 샜다는 걸. 하지만 아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바보로 보여? 그럼 어쩌라고요? 아들은 짜증을 냈어요.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하자. 뭐요? 도박? 그거 하지 마. 내 아버지 꼴 됐잖아. 그 말에 아들이 제게 돌아섰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또 그 말이에요? 아버지. 제가 뭘 하든 아버지 타령이에요? 너 지금 정말 똑같아.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박하고 빚지고 술 먹고 완전히 똑같아. 왜 그렇게 사니? 아들이 비웃듯 웃었어요. 왜 그렇게 사냐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내가 뭘 배웠겠어요?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어요. 난 매일 봤어요.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한테 고함 지르는 거, 돈 없다고 집안 뒤지는 거,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는 거. 그게 내가 본 아버지였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내가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너는 달라질 수 있었잖아. 못 달라져요.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미 망가졌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모르는 사이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최선을 다했어. 알아요. 엄마가 고생한 거 알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엄마 혼자서는 안 됐어요. 아버지가 문제였어요. 그 사람이 이 집을 망쳤어요. 아들은 거실을 돌아봤어요. 낡은 가구, 벗겨진 벽지, 침침한 조명. 우리 집의 모든 것이 가난과 불행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집이 싫었어요. 아버지도 싫었고, 가난한 것도 싫었고, 엄마가 우는 것도 싫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고 싶었어요. 빨리 많이. 그래서 주식하고 코인한 거예요. 잘못인 거 알아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아들은 주먹을 쥐었어요. 정상적으로 일해서는 절대 이 가난에서 못 벗어나요. 아버지처럼 평생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들도 결국 피해자라는 걸. 남편이 만든 불행 속에서 자란 또 다른 피해자. 미안하다. 제가 말했어요. 엄마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됐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며칠 뒤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아들이 도박장에서 또 돈을 잃었습니다. 이번엔 액수가 컸어요. 500만 원. 빌린 돈이었습니다. 어떡하니 500만 원을 어떻게 갚아? 아들은 방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날 밤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은 아들의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이 새끼가 도박을 해? 도박을. 남편이 고함을 쳤어요. 아들은 침대에 앉아 아버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뭐? 아버지가 제 롤모델이었어요. 도박하고 술 먹고 빚지고. 그게 제가 배운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어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어요. 너, 뭐라고 하시려고요? 그러지 말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이 비웃었어요. 웃기지 마세요. 아버지한테 그런 말 들을 자격 없어요. 남편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하지만 때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지켜봤어요. 아버지와 아들, 두 남자가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망가진 두 사람.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미 늦었어요. 아들의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저는 이미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됐어요. 축하해요. 남편은 비틀거리며 방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벽에 기대 섰다가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뭐가 달라지나. 이미 모든 게 끝났는데. 그날 밤 저는 또 절규했어요. 왜 이렇게 됐어? 우리가 뭘 잘못했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울고 있었고 아들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없이 울었어요. 서러워서, 억울해서, 무력해서 울었습니다. 제발 누가 이 지옥에서 우릴 꺼내줘. 하지만 아무도 우릴 구해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스스로 만든 지옥에 갇혀 있었고 탈출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어디 가니? 일하러요. 오늘 휴일인데? 아르바이트 찾았어요. 빚 갚아야죠. 아들의 눈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5살 청년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삶에 지친 중년의 얼굴 같았습니다. 아들아, 괜찮아요. 제가 만든 일이니까 제가 해결해야죠. 아들은 문을 닫고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또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아들도 남편도 그리고 저도 우리 모두는 반복되는 불행의 수레바퀴에 갇혀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절규는 계속됐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아니, 평범한 척했던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밥을 차리고 있었고 남편은 숙취로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아들은 방에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밥 먹고 가거라. 괜찮아요. 늦었어요. 아들이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아침 일찍 누가 올 리 없는데. 문을 열었더니 정장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경찰입니다. 김준호 씨 계십니까?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횡령 혐의로 조사해야 합니다. 계시면 나와주세요. 횡령.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들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예요. 김준호 씨 맞습니까?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경찰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 말이 제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일인데요?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는데요? 저는 경찰의 팔을 붙잡았어요.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가 있습니다. 자세한 건 서에서 조사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그럴 애가 아니에요.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됐어요. 뭐가 됐어? 너 아무것도 안 했잖아. 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회사 돈 썼어요. 빚 갚으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너 그걸. 미안해요.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사채업자들이 직장으로 온다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잠깐만 빌려 쓰고 갚으려고 했어요. 얼마나? 2천만 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2천만 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경찰이 아들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안 돼.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아들 데려가지 마세요. 제발. 하지만 경찰은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수갑을 찬 아들이 저를 돌아봤어요. 엄마, 날 좀 살려줘요. 아들이 울부짖었어요. 25살 청년이 어머니를 향해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살려달라고요. 엄마. 저는 경찰차 쪽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문은 닫혔어요. 차 안에서 아들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저는 차를 쫓아 달렸어요. 하지만 차는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저는 도로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제발, 제발. 이웃들이 나와서 저를 부축했어요. 하지만 저는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현관에 서 있었어요. 술이 깬 얼굴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경찰이 봤어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 때문이에요. 전부 당신 때문이야. 저는 남편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어요. 당신이 제대로 된 아버지였으면, 당신이 술 안 마시고 도박 안 했으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안 됐어. 남편은 맞고만 있었어요.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들 인생 망쳤어. 망쳤다고. 저는 울면서 남편을 때렸어요. 힘이 없어서 제대로 때리지도 못했지만 분노와 슬픔을 쏟아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남편이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50대 남자가 바닥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내 죄가 아들에게 갔어. 내가 지은 죄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무너졌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뭐가 달라져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날 저는 경찰서로 갔어요. 면회는 다음 날부터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찰서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저 안에 갇혀 있다. 그 생각을 하니 숨이 막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들의 울부짖음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마, 날 좀 살려줘요. 그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잠을 자도 꿈에 나타났습니다. 수갑을 찬 채 저를 보며 우는 아들의 모습이.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로 갔어요. 면회 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마치 10시간 같았어요. 시계를 보며 손톱을 뜯었습니다. 드디어 면회 시간이 됐어요. 유리창 너머로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었어요. 불과 하루 만에 아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푹 꺼진 눈, 떨리는 손. 제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아들아.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아들도 손을 댔습니다. 유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엄마 미안해요. 아들이 울었어요. 괜찮아. 엄마가 어떻게든 할게. 변호사도 구하고. 엄마, 돈 어디서 구해요? 변호사비도 못 낼 거면서. 아들이 쓰게 웃었어요.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무슨 소리야? 포기하면 안 돼. 이미 포기했어요. 오래전에. 아들의 눈은 죽어 있었어요. 제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끝나 있었어요. 아버지 같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순간부터.
그래도 엄마, 이제 그만해요. 엄마도 고생 그만하고 편하게 사세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편해? 저는 울부짖었어요. 넌 엄마의 전부야. 내가 없으면 엄마는 살 수 없어. 아들은 고개를 떨궜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교도관이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아들이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 어디였는지 저는 그 순간 다시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술과 도박에 빠진 그 순간부터 우리 가족의 비극은 시작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비극은 이제 아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똑같이 망가진 두 남자. 한 명은 술에 찌든 늙은이가 되었고 한 명은 수갑을 찬 죄인이 되었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여자로 남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저는 교도소로 갔어요. 면회 가는 길은 매번 지옥 같았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을 걸어서 교도소에 도착하면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뭐 대수였나요? 아들을 보려면 그 정도는 해야 했습니다. 면회실 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머니들, 아내들, 가끔은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표정이었어요. 슬픔과 체념이 섞인 얼굴. 저도 그들과 똑같았습니다. 142번 김준호. 제 차례가 되면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면회실, 유리창, 그리고 낡은 의자. 매번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어요. 회를 거듭할수록 아들은 더 수척해졌습니다. 뺨이 꺼지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어요. 죄수복이 점점 더 헐렁해 보였습니다. 아들아, 밥은 먹고 다니니? 제 첫마디는 항상 그거였어요. 먹어요. 거짓말. 살이 빠졌잖아. 입맛이 없어요. 아들은 눈을 피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반찬 좀 넣어줄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괜찮아요. 엄마도 힘들잖아요.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일용직 일을 하느라 몸은 성한 데가 없었고 밤에는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해야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어때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그래. 사실 남편은 더 심해졌어요. 술을 더 많이 마셨고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공사장에서 일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고 가끔 들어오면 술 냄새만 풍기며 쓰러져 잤어요.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그만 술 마시라고. 말해봤자 소용없어. 내 아버지는 안 변해. 아들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러게요. 안 변하죠. 침묵이 흘렀어요. 유리창 너머로 아들과 저는 서로를 바라만 봤습니다. 엄마.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저 후회돼요. 뭐가? 다요. 주식한 것도, 도박한 것도, 회사 돈 손 뗀 것도.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근데 제일 후회되는 건 엄마한테 효도 못한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넌 착한 아들이었어. 아니에요.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엄마를 힘들게만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거 아니야. 맞아요. 제가 제대로 컸으면 엄마 편하게 해드렸어야 하는데 이 꼴이 됐어요. 아들이 울었어요. 25살 청년이 유리창 너머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울지 마. 엄마가 더 아프잖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덩달아 울었어요.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모자가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 저 여기서 생각 많이 했어요. 아들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뭘? 아버지 얘기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술 먹고 도박하고 엄마한테 고함 지르고 그게 제가 본 아버지였어요. 저는 아버지가 뭔지 몰라요. 다른 애들은 아버지랑 놀러 가고 운동회 때 아빠가 오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학교 가는 날 아침에도 아버지는 숙취로 누워 있었어요. 운동회 때도 안 왔고 졸업식 때도 안 왔어요. 친구들이 너희 아빠 어디 갔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들의 말이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알아, 엄마도 알아. 근데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아들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도 아버지랑 똑같이 되고 있었다는 거. 무슨 돈에 집착하고 빚지고 결국 범죄까지 저질렀잖아요. 아버지가 도박으로 집안 망친 것처럼 저도 횡령으로 엄마를 힘들게 했어요. 아들이 주먹을 쥐었어요. 피를 속일 수 없나 봐요. 아무리 싫어해도 결국 저는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니야. 넌 달라. 어떻게 달라요? 아들이 쓰게 웃었어요. 저도 여기 갇혀 있잖아요. 아버지처럼 인생 망쳤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아들이 다시 말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저를 지키려고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결국 이 꼴이 됐어요.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너를 제대로 못 키워서. 아니에요.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이에요. 아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아버지였으면 우리 이렇게 안 됐어요. 엄마도 고생 안 했을 거고 저도 이런 인간 안 됐을 거예요. 전부 그 사람 때문이에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어요. 30년 동안 쌓인 원망이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엄마, 저 이제 포기하려고요. 뭘? 다시 제대로 살겠다는 생각. 그냥 여기서 형 살고 나가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 거예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어차피 제 인생 끝났어요. 정과자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넌 아직 젊잖아. 저는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이미 마음을 닫은 것 같았어요. 엄마만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아들아, 시간 됐습니다. 교도관이 말했어요.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봬요. 아들아,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아들도 손을 댔습니다. 유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포기하지 마. 제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돌아섰어요. 죄수복을 입은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내 아들이 저렇게 됐구나. 내가 키운 아들이 저 안에 갇혀 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 힘들었어요. 다리도 아프고 가슴도 아팠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술은 안 먹은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 또렷해 보였어요. 아들 봤어? 봤어요. 어떻대? 당신이 뭐가 궁금해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이 망쳐놓은 아들 꼴이 궁금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지겹네요. 그 말로 뭐가 해결돼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한없이 울었어요. 감옥 유리창 너머의 아들,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아들, 아버지를 원망하는 아들, 그 모든 게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더 해야 했나?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거의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저녁이 되어도 술 냄새가 나지 않았고 밤이 되어도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밥 먹을 거예요? 저는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응.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보통은 대답도 안 하거나 귀찮다고 했는데 밥상을 차려서 내놓았어요. 남편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먹는 속도가 느렸어요. 뭔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아들 많이 안 좋대?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보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가보세요. 나는 얼굴을 못 보겠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무슨 얼굴로 아들을 봐. 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해요? 늦었어요. 알아.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아버지 자격이 없었어.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30년 만에 처음 남편 입에서 나온 후회의 말. 당신이 그걸 이제 알았어요? 늦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정말 미안해. 남편이 고개를 떨궜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술 마시고 도박하고 그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가정을 지켜야 했는데, 내가 아버지 노릇을 해야 했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아들한테 너무 미안해.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동정심 같은 건 들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줄 아세요? 아니, 해결 안 되는 거 알아. 그럼 왜 그렇게 살았어요? 왜?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술만 안 마셨어도, 도박만 안 했어도, 우리 아들이 저렇게 안 됐어. 남편은 대꾸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아들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에서 누군가 우는 소리. 저는 문을 살짝 열고 내다봤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고 있었습니다. 50대 남자가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으로 울고 있었어요.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남편은 술에 취한 것도 아니었어요. 정신이 또렷한 상태로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술을 마시지 말았어야 했는데, 도박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남편이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내 죄가 아들에게 갔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움, 분노,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아니, 안타까울 게 뭐가 있나? 자업자득이잖아. 저는 문을 닫고 다시 누웠어요. 하지만 남편의 울음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공사장에 나갔어요.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일하러 간 게 몇 년 만인지 몰라요. 저녁에 돌아온 남편은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술 안 마셔요? 제가 물었어요. 끊으려고. 갑자기 왜요? 늦었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이 작게 말했어요. 아들 면회 갈 때 돈이라도 보태야지.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지금 와서 아버지 행세하려고요? 아니야.
나는 아버지 자격 없어. 그냥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지고 싶어서. 남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배신당했는데 이제 와서 믿으라고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놀랍게도 남편은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매일 공사장에 나갔고 저녁엔 조용히 집에 있었어요. 술 친구들이 연락해도 거절했습니다. 야, 나와. 한잔하자. 미안해. 나 술 끊었어. 뭐? 너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냥 이제 그만 마셔야 할 것 같아서. 전화를 끊는 남편의 뒷모습이 낯설었어요. 정말 변하려는 걸까? 아니면 또 며칠 참다가 원래대로 돌아갈까? 한 달이 지났어요. 남편은 여전히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공사장에서 번 돈을 모두 집에 가져왔어요. 이것도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이거 아들 변호사비에 보태. 남편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안을 보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받았어요.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거실에 앉아 옛날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었어요. 이때 아들이 5살이었지? 남편이 물었어요. 사진 속 아들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 같네요. 이때는 아직 날 좋아했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 아빠 하면서 쫓아다니던 때였는데 당신이 망쳤잖아요. 그 순수한 아이를. 제 말에 남편은 고개를 떨궜어요. 내가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 처음부터요. 술 마시고 도박 시작한 그때부터 공장부도 났을 때 남편이 사진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때 좌절했어. 가장으로서 실패한 것 같았어. 그래서 술을 마셨지. 현실을 잊고 싶어서. 변명이에요. 알아. 변명이야.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 한 번 마시니까 계속 마시게 되더라고. 도박도 마찬가지였어. 남편이 눈물을 닦았어요. 돈을 따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어. 빚도 갚고 아들 좋은 데 보내고 당신한테도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 결과는요? 다 망쳤지. 남편이 사진첩을 덮었어요. 아들한테 뭐 하나 해준 게 없어. 운동회도 안 갔고 졸업식도 안 갔고 생일도 제대로 챙겨준 적 없고 이제 와서 그걸 후회해요?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 알아. 하지만 후회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이 저를 돌아봤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아니었어.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자였어. 아들한테도 당신한테도.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으니까요. 이제라도 뭐라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30년 동안 망쳐놓은 걸 이제 와서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남편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30년 동안 술과 도박에 빠져 살던 사람이 이제 와서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도 잠시뿐일까? 며칠 있다가 또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원래대로 돌아갈까?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거였습니다. 아들은 교도소에 있고 인생은 망가졌고 가족은 이미 무너졌어요. 남편의 후회가 뭘 바꿀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아들이 보였습니다. 수갑을 찬 채 끌려가던 모습, 유리창 너머에서 울던 얼굴, 엄마 사랑해요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전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남편이 들을까봐 입을 막고 조용히 울었어요. 베개는 매일 밤 눈물로 젖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내가 그때 남편을 떠났어야 했나? 같은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후회만 쌓여갔어요. 새벽 4시, 5시까지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았어요. 겨우 잠들면 악몽을 꿨습니다. 아들이 울고 있거나 어디론가 사라지거나 저를 원망하는 꿈.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날 지켜주지 못했어. 꿈속에서 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남편도 잠을 못 잤어요. 거실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끔은 한숨 쉬는 소리도 들렸어요. 우리는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의 방에서 따로 잠 못 이루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부엌으로 나왔어요. 물이라도 마시려고요. 그런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잠 안 자요? 제가 물었어요. 잠이 안 와. 남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당신도? 응. 저는 물을 마시고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불렀습니다. 여보. 오랜만에 듣는 호칭이었어요. 남편이 언제 마지막으로 저를 여보라고 불렀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뭐요? 미안해. 그 말 지겹다고 했잖아요. 알아. 하지만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자서인지 울어서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당신한테도 미안하고 아들한테도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30년을 헛살았어. 아니, 헛산 게 아니라 남들 인생까지 망쳐놨지. 남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요즘 매일 생각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술을 마셨을까? 왜 도박을 했을까? 그러게요. 왜 그러셨어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엔 현실이 힘들어서였어. 도망치고 싶어서. 근데 나중엔 그냥 습관이 됐어. 술 마시는 게, 도박하는 게. 그래서 가족은 버린 거예요? 버린 게 아니야. 버린 거 맞아요. 제가 잘라 말했어요. 당신은 남편도 아버지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 집에 얹혀 사는 남자였어요. 남편은 반박하지 못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나도 알아. 나는 가장 자격이 없었어. 이제 와서 알아봤자 뭐해요. 그래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아들 키우느라, 돈 벌느라, 나 뒷수습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 왜 그랬어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50대 남자가 저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용서 안 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평생 용서 안 할 거예요. 당신은 우리 아들 인생을 망쳤어요. 알아.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교도소에 있어요. 25살 청년이 죄수복 입고 있다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다 당신 잘못이에요. 당신이 제대로 된 아버지였으면 이런 일 없었어요. 알아. 나도 알아. 남편도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아들 망쳤어. 그거 나도 알아. 우리는 서로를 노려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도 아들은 당신을 용서 안 할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제 말에 남편은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또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비참해졌을까? 낮에는 일을 했어요. 일용직 일터에 나가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심부름을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일하는 동안은 생각을 멈출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하지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현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텅 빈 집, 아들이 없는 집, 남편과 단둘이 사는 냉랭한 집. 저는 매일 저녁 아들 방문 앞에 섰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들의 흔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책상, 침대, 옷장. 전부 아들이 쓰던 것들이었어요. 저는 아들 침대에 앉아 베개를 안았어요. 아들아 보고 싶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무도 없는 방에서 저는 아들에게 사과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만 흘렀어요. 일주일에 한 번 면회를 갔어요. 갈 때마다 아들은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말수도 줄었어요. 그냥 앉아서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엄마, 면회 그만 와요. 어느 날 아들이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도 힘들잖아요. 여기 오는 것도 힘들고 날 볼 때마다 아프시잖아요. 그래도 와야지. 엄마가 안 오면 누가 와? 안 와도 돼요. 전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 저는 유리창을 쳤어요. 엄마는 내가 필요해. 너를 봐야 버틸 수 있어.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힘들게 해서.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제 잘못 맞아요. 제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됐어요. 아니야. 저는 소리쳤어요. 내 아버지 잘못이야. 내 잘못 아니야.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잘못했어요. 저도 아버지처럼 살았으니까. 면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은 항상 지옥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울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울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 어땠어? 그냥 많이 힘들어 보여? 당신이 뭐가 궁금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혼자 울었습니다. 한없이 울었어요. 밤이 되면 남편도 울었어요. 거실에서 혼자 소리 없이 우는 게 들렸습니다. 우리 집은 눈물로 가득했어요. 아들은 교도소에서 울고, 저는 방에서 울고, 남편은 거실에서 울었습니다. 세 사람이 각자 다른 곳에서 하지만 같은 슬픔으로 울고 있었어요. 제발 누가 이 고통을 끝내줘. 저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통은 끝나지 않았고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저는 또 베개를 적셨어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끝없이 울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어요. 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고통이었고 매일 밤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변했어요. 정말로 변했습니다. 술을 단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고 매일 공사장에 나가 일했어요. 번 돈은 전부 집에 가져왔습니다. 늦게서야 깨달은 책임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30년의 상처가 6개월의 변화로 지워질 리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남남처럼 지냈어요.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왔어요. 아들의 편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엄마께 안녕하세요. 엄마, 잘 지내시죠? 저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제가 여기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 인생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엄마에 대해서. 처음엔 원망만 가득했어요. 아버지를 원망하고, 가난을 원망하고, 제 운명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원망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아버지를 미워한다고 제 인생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 여기서 교육 프로그램을 듣고 있어요. 상담도 받고 책도 많이 읽었어요. 처음으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엄마, 저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어요. 진짜로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다르게 살고 싶다. 그 말이 얼마나 간절하게 들리던지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술 마시고 도박하고 가족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 여기 나가면 열심히 살게요. 진짜로요. 엄마한테 효도하고 제대로 된 아들이 될게요. 믿어주세요. 사랑하는 아들 올림.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울었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제발 이번만큼은 진심이길. 제발 이번만큼은 다르길. 남편이 거실로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아들이 편지 보냈어요. 저는 편지를 내밀었어요. 남편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남편도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이 달라지려고 하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남편이 편지를 접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아들이 나오면 뭐라도 해줘야지.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을 못했으니까 이제라도 도와줘야지. 남편의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남편도 아들도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다음 면회 날이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더 떨리는 마음으로 교도소에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이 나타났어요. 달라 보였어요. 표정이 달랐습니다. 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눈빛에도 생기가 조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편지 받았어. 읽어보셨어요? 읽었지. 엄마가 울었어. 아들이 미안한 듯 웃었어요. 울리려고 쓴 건 아닌데. 내가 달라지고 싶다고 해서 엄마는 기쁘면서도 무서워. 무서워요? 응. 또 실망할까봐.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도 수없이 약속했거든. 술 끊겠다고, 도박 안 하겠다고. 근데 전부 거짓말이었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저도 그게 제일 무서워요. 뭐가? 제가 아버지처럼 될까봐.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할까봐. 아들이 주먹을 쥐었어요. 근데 엄마, 저 정말 달라지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여기서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변화는 자신이 원할 때만 가능하다고. 아무리 주변에서 강요해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아들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는 원해요. 변하고 싶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믿어도 될까? 네. 믿어주세요. 또 실망하면 엄마는 못 버틸 것 같아. 실망 안 시킬게요. 약속해요. 아들이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저도 손을 댔습니다. 엄마, 저 여기서 자격증 공부하고 있어요. 자격증? 네. 용접 기능사요. 나가면 취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 잘하고 있구나. 책도 많이 읽고 있어요. 예전엔 책 한 권도 안 읽었는데 여기선 할 게 없으니까 읽게 되더라고요.
아들이 수줍게 웃었어요. 재미있어요. 세상에 이런 게 있었구나 싶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좋은 의미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아, 네. 엄마가 기다릴게. 내가 나올 때까지. 고마워요, 엄마. 나오면 다시 시작하자. 우리 가족. 아들이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어요. 아버지도 포함해서요? 그건 모르겠어. 내가 결정해.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세요? 술 끊었어. 6개월째. 아들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요? 응. 매일 일하러 나가고 돈도 갖다 줘. 놀랍네요. 엄마도 놀라.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나중에 아버지도 만나볼게요. 정말? 네. 미워하는 것도 지쳤어요. 그냥 이제는 다 내려놓고 싶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다니 엄마는 기특하다. 아직 용서는 못하겠어요. 근데 미워하지도 않을래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아들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엄마,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알았어. 엄마가 믿을게.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평소와 달랐어요. 여전히 힘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희망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 어땠어? 좋아 보였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자격증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있대요. 남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당신도 계속 그렇게 지내세요. 술 마시지 말고. 안 마셔. 평생 안 마실 거야. 남편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들한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발 그 말이 진심이길. 제발 이번만큼은 지켜지길.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잠에 빠졌어요. 꿈속에서 아들이 웃고 있었어요. 환하게,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서서 엄마 괜찮아요 하고 말하는 아들. 그 꿈이 현실이 되길 저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희망은 희미했어요. 아직은 불확실했고 두려움도 컸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존재했어요. 그 희미한 빛을 붙잡고 저는 하루하루를 버텨나갈 거예요. 아들이 돌아올 그날까지,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그날까지. 그게 제 늦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긴 제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의 죄가 아들에게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매일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술과 도박, 그리고 무책임, 그것이 결국 아들의 인생까지 무너뜨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고통이 있나요? 그렇다면 꼭 기억하세요. 작은 선택이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합니다. 저는 늦게나마 희망의 끈을 붙잡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고이자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